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연속기획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기고 연속기획, 오늘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네요. 네, 제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J-35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만든 바가 있는데요.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최신 WS-15 엔진을 탑재한 J-20A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스텔스 함재기도 서둘러 배치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네티즌들은 드디어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흥분하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과대 홍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거나 비하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뭐부터 살펴보나요? 네, 중국이 원하는 전투기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차로 미국과 패권을 다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중국이 상정한 작전 지역은요, 북한, 러시아 접경인 옌지를 기준으로 한국의 서울과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 우한에서 타이완 전역, 그리고 하이난에서 베트남 전역과 태국의 대부분, 그리고 티베트 수도 라사를 기준으로 방글라데시 전역과 인도의 주요 도시인 뉴델리, 캘커타 상공 일대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 공군이 이와 같은 광대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400km 이상의 넓은 전투 행동 반경이 필요하고요. 이를 항속거리로 환산하면 최소 3000km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행운인 것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국가와 방위산업 생존을 위해 1969년 중소 국경 분쟁 이후에 금지된 최신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을 시작한 수호이 27 전폭기는요, 항속거리가 무려 3530km에 달했고 전투 행동 반경도 1340km 이상이었죠. 그렇다면 이 비결은 뭐였을까요? 비결은 22m에 달하는 엄청난 기체 길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덩치가 컸음에도 수호이 27은 미국이 자랑하는 F-15, F-16, FA-18보다 우수한 공중기동성을 갖추었기에 중국은 여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로 이걸 따라잡겠다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수호이 27의 복제품 J-11이었습니다. 이어서 1980에서 1990년대 미국에서는 한참 ATF, 즉 Advanced Tactical Fighter라는 명칭 하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향후 F-22가 될 ATF 사업의 목표는 스텔스 능력은 물론 통상적인 전투기보다 30에서 50% 빠른 초음속 속도로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초음속 순항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기술진은 곧바로 초음속 순항 능력의 우수성에 흠뻑 빠지게 되죠. 초음속 순항 능력이 왜 중요한가요? 미국은 F-22라는 세계 최강의 레이더 스텔스 기술을 보유했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인식했습니다. 저주파 레이더로 스텔스기의 돌출부를 탐지할 수 있었고 전투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으로도 탐지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F-22의 전투기는 고도 12km에서 마하 1.7로 순항하며 높은 적외선 신호를 방출해서요, 100km 밖에서도 이걸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스텔스 탐지 기술의 확산을 예상하고 마하 1.5 이상의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춘 것을 선택하죠. 기존 전투기들도 마하 2까지 가속할 수 있지만 연료 소모가 많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반면 F-22는요,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 1.5에서 1.7로 순항할 수 있어서 추적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F-22는 적 미사일의 추적을 피하고 적기의 후방으로 접근해 유리한 전투를 펼칠 수 있었죠. 이렇게 뛰어난 성능 덕분에 일본은 2007년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F-22 전투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재정 적자 문제로 이를 반겼고요. 일본은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호주 등도 구매를 희망하며 생산량이 2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F-22의 해외 판매를 금지한 미국 법률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했죠.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사와 일부 미국 하원 의원들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2009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F-22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실망했고요. 차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 사업인 GCAP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초음속 순항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중국도 개발에 나서나요? 네, 중국은요, 초음속 순항 능력이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 2004년부터 J-20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WS-15 엔진 개발을 시작합니다. 엔진 개발을 맡은 세냥 항공발동기 연구소 개발진은요, 엔진 개발, 비행시험, 생산 라인 완비까지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군은 J-20을 2017년 이전에 도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J-20을 먼저 개발하고 기존의 WS-10C 엔진을 탑재한 후 WS-15가 완성되면 이를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2023년에 WS-15 엔진을 J-20에 탑재할 수 있었죠. J-20 개발은요, 20년이 걸린 장기 프로젝트였고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J-20 기체 개발비만 최소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조 6,7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WS-15 개발 비용은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항공엔진 그룹을 설립해서 약 1,500위안, 약 28조 원을 투자했죠. 군사 국방 분야 전문 정보업체 제인스.com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는 21세기 초반부터 첨단 제트 엔진 개발에 최소 9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69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가 있는 곳에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J-20과 WS-15 개발의 성공은요, 미국과 서방에 큰 충격을 줬고 서방 기자들은 중국 에어쇼에 참석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기술진은 중국의 엔진 개발 과정을 분석했는데요. 미국은 F-22의 초음속 순항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터빈 입고 온도, 이걸 보통 TIT라고 해요. 터바인 인렛 템퍼레이처라고. 이 TIT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터보팬 엔진은요, 공기와 연료를 연소시켜서 고압 가스를 만들고 이를 터빈에 공급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TIT가 높을수록 엔진의 효율성이 향상되고요, 연소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소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그만큼 엔진 후방으로 분사되는 가스의 압력도 커지죠. 관련 논문에 따르면요, TIT가 50도씩 증가할 때마다 8에서 12% 수준의 출력이 증가하고요, 2에서 4% 연료 효율 증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T-50과 FA-50에 사용되는 F-404 엔진은요, 1978년에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TIT는 1350도시죠. 그리고 1993년에 등장한 F-414 엔진은 TIT가 1577도시로 증가해 최대 추력이 17,700파운드에서 22,000파운드로 증가합니다. 그런데요, 이 TIT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특수 내열 부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소재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중국은 WS-15 엔진의 TIT를 1600도씨 이상으로 목표했지만 여러 문제로 최종적으로 1580도씨로 하향합니다. 1997년부터 배치된 F-22용 F-119 엔진의 TIT는요, 1650도씨예요. 그리고 현재 생산 중인 F-35A에 탑재된 F-135 엔진은 1980도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중국의 TIT 기술 수준은 미국의 80에서 90년대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TIT 말고도 또 문제가 있었나요? 네, 이 WS-15 엔진의 압축비는요, 30.5대 1로 F-35A의 F-135 엔진보다 높은데요. 이는 TIT를 높이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공기를 더 많이 압축해 연소실에 공급해서 강력한 추력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압축비가 높을수록 엔진은 높은 압력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WS-15 엔진의 수명은요, 약 1000시간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F-35A의 F-135 엔진의 2000시간 이상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한 WS-15 엔진은요, 바이패스비를 0.25대 1로 줄였는데요. 터보팬 엔진은요, 일부 공기를 연소실로 보내고 나머지는 우회시켜서 추진력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패스 비율이 높을수록 저속 비행 시 연료 효율이 높아지죠. F-35A의 F-135 엔진은 바이패스 비율이 0.57대 1로 연료를 덜 소비하면서 높은 연비를 달성합니다. 반면 WS-15는요, 바이패스 비율이 낮아서요, 적어도 암속 비행 시 효율이 떨어집니다. 중국은 TIT 기술 부족으로 인해 저속 비행 효율을 포기하고
고고도 초음속 비행에 집중한 단일 목적형 엔진을 개발한 거죠. 이로 인해 WS-15 엔진은 서방으로부터 편법 혹은 기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WS-15 엔진은요, 지상시험 중 2015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폭발했고요. 2019년에도 완전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폭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여 회 이상의 파손과 고장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소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엔진 개발그룹에서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WS-15의 높은 압축비를 구현하기 위해 단결정 합금 터빈 블레이드와 초합금 터빈 디스크를 개발했지만 일정한 품질로 양산한 것은 매우 어려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시험용이 아니라 시제기를 위한 시험용이 아니라 높은 고퀄리티의 일정한 수준의 양산품이 나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타협하느냐? 퀄리티를 낮추는 쪽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 후발주자의 숙명이에요. 또한 일부 부품은요, 2022년까지 국산화에 실패해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WS-15 엔진의 생산량은 연간 5대에서 20대로 제한되어 있죠. 중국은 인력을 갈아넣다시피 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했고 2022년에 WS-15를 완성해서 2023년부터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J-20A는요, 고고도에서는 마하 1.5 수준의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J-20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건 중국만 알아요. 그러니까 요 스펙이 그대로 나오는지 진실은 중국만 압니다. 아무튼 중국은 어렵게 WS-15를 개발했지만 WS-15는 끝까지 중국의 발목을 잡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WS-15는요, TIT가 낮아서 연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군이 요구하는 1400km 이상의 넓은 전투 행동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술자들은요, 미국의 ATF 사업 당시에 적극 연구된 델타익 형태의 기체를 설계합니다. 이 삼각형 날개를 의미하는 이 델타익은요, 동체와 일체화된 넓은 날개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델타익은요, 고고도 기동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넓은 날개에 막대한 연료를 탑재할 수 있었죠. 중국은 J-20의 정확한 연료 탑재량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소이-27보다 많은 연료를 확보했다는 점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라이벌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네, 중국이 어렵게 J-20A를 배치 및 개발하기 시작하자 중국을 둘러싼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인도도 반격을 준비했죠. 먼저 미국 해군이 발주를 확정한 F-35C의 숫자는 고작 273대 뿐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도입 수량 67대를 합산해도 겨우 340대에 불과하죠. 그 이유는 미국 해군은요, F-35C를 과도기적인 전투기로만 생각하고요, 6세대 전투기의 조기 개발과 배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일본도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6세대급 GCAP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고요. 인도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AMCA 차기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 블록 3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나라와 인도가 중국의 J-20에 대응해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은요, 연소용 산화제를 내장하는 지금까지의 미사일 로켓과 달리 연소 과정에 필요한 산소를 공기 흡입기로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덕분에 최종 명중 단계까지 추진력이 제공되고요,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진 전투기가 측면으로 우회에 다가오더라도 이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적기가 공역을 이탈한다 해도 상당 거리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아주 어렵게 확보한 초음속 순항 능력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프랑스를 통해 M88-4 엔진의 강화형 모델을 도입해 AMCA 전투기에 초음속 순항 기술을 집어넣는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F-21 보람에는요, 공기 저항을 일으키는 무장을 웨펀베이에 수납한 이후 미국 G사가 개발한 F414EE 엔진으로 교체한 것만으로 초음속 순항 능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F414EE는요, KF-21 보라마에 탑재된 F414 엔진을 기반으로 내부 고압축기를 6단으로 줄이고 TIT를 높임으로써
F414 엔진과 대비해 출력을 18% 이상 향상시킨 엔진입니다. 무엇보다 F414 엔진의 동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 터빈 체계를 교체한 것만으로도 F414E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일부에서는 카나다 때문에 스텔스 능력에 의심을 품지만 아무튼 서방 국가들은 대체로 5세대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또한 장거리 순항력과 함께 대형의 기체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어서 분명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덕티드 램제트 방식 공대공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우위가 조만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국의 제20에 대응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KF-21 블록 3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4.5세대와 5세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진정한 국산 전투기를 위해서는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수한 항공기 엔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진짜 첩첩산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의 R&D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KF-21 양산에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제발 관계 당국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투자와 흔들림 없는 개발 의지만이 우리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